서울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미래그룹 본사 빌딩.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성체는 성공과 권력의 상징처럼 아침 햇살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삐 오가는 1층 로비. 그곳은 평범한 이들은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었죠. 바로 그 순간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고 아주 작은 존재가 들어섰습니다. 제 몸만 한 낡은 서류 가방을 낑낑거리며 끄는 7살 배기 소녀 한나율이었습니다. 아이의 등장은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끼어든 작은 모래알처럼 로비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나율의 작은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아이를 막아섰지만 아이는 오히려 가슴을 쫙 펴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노라고. 아픈 아빠를 대신해 왔노라고. 그 당돌한 외침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던 바로 그때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미래그룹의 주인이자 얼음의 제왕이라 불리는 남자, 강도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비서실장을 손짓 하나로 제지하고 그 작은 아이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모습.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고집스러운 눈빛에서 그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팠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현은 자신도 모를 힘에 이끌려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가 7살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빠의 이름을 묻는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아이는 맑은 눈으로 도현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강지연이에요. 하늘에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이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강지연. 그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도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는 휘청거리며 무너질 뻔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하는 사이 도현의 시선은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은빛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 30년 전 자신이 7살 딸 지연에게 생일 선물로 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성은 우연이라 외쳤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성민이라는 지원자, 반드시 면접을 보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와 남자에 대해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그것은 차가운 의심이 치밀한 관찰로 바뀌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면접 기회를 얻은 한성민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면접관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가 첫 출근을 한 날부터 회사는 보이지 않는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로비에서 소동을 피운 꼬마의 아빠, 회장님이 그 아이 앞에서 쓰러질 뻔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회장 손녀 특혜 채용이라는 거대한 낙인. 성민은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평소 그답지 않게 사내의 최고급 공부방을 개설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 복지라는 명분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한나율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설 점검을 핑계로 공부방을 찾은 도현은 창가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나유를 발견했습니다. 어색하게 다가간 그에게 나율은 하늘에 있는 엄마를 그리고 있다고,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겁 없는 눈빛, 순수한 말투는 죽은 딸 지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율이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떨어뜨렸던 도현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현의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받아들며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물었고 나율은 파란색이라 답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색이라고. 지연이 가장 사랑했던 색. 그날 밤 도현은 서재에서 7살. 지연이 파란 원피스를 입고 웃는 VCR 테이프를 수십 번 돌려보았습니다.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성민의 회사 생활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마케팅 전략팀 회의에서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지만 팀장은 서류를 건성으로 넘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직 생활을 운운하며 튀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였죠. 탕비실에서는 그가 회장 백만 믿고 설친다는 노골적인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퇴근한 성민은 잠든 나율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은 지연이 남긴 전공 서적을 펼쳤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소비자가 아닌 사람을 보라. 아내의 손글씨가 빼곡한 메모들을 쓸어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지연이 꿈꾸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마케팅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회사에서 무시당했던 기획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현은 회장실에서 비서실장이 보고한 비밀 파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성민의 소박했던 독일 생활, 나율의 출생, 그리고 5년 전 지연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모든 기록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방 CCTV 녹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나율이 친구와 다투다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 고집은 세지만 잘못은 바로 인정하던 어린 지연의 모습이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국내 최고 기관의 자신과 나율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라고 최고 보안 등급으로 지시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방의 간식 시간. 교사가 땅콩이 박힌 초콜릿 과자를 나율에게 건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땅콩을 먹으면 몸이 간지럽고 숨쉬기 힘들다고. 그 순간 시차를 핑계로 들렀던 도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딸 지연에게만 있었던 치명적인 견과류 알레르기. 그것도 정확히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도현은 이성을 잃고 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 신상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회장님이 저 아이 알레르기까지 직접 챙긴다는 소문으로 번져나갔고, 급기야 회장님이 장자 승계 원칙을 깨고 손녀를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최고층 사무실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명호 전무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약점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라인에 속한 임원들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그룹의 명운이 걸린 독일 슈미트사와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 프로젝트를 이용한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윤명호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한성민을 강력히 추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하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성공할 기회를 줘야 성공을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였죠. 그는 성민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 위로 올린 뒤 가장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회장과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즉시 언론에 한성민을 띄우는 기사를 흘리고 동시에 독일 측 연락책에게는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도록 손을 썼습니다. 며칠 후 비 내리는 저녁. 도현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흰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그의 시선이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일치.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는 의자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60년 넘게 참아온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10시 도현은 성민을 자신의 한남동 저택으로 호출했습니다. 서재로 들어선 성민은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지연의 사진들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유치원생 지연, 고등학생 지연, 그리고 20살의 지연.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든 행복했던 시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돌아선 도현을 향해 성민은 5년간 묻어두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연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느냐고. 도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흐느꼈습니다. 두 남자는 나유를 위해, 그리고 지연의 꿈을 위해 이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하자는 불안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윤명호의 계획대로 성민은 슈미트사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고 회사의 모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독일 본사와 수십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3주간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죠. 그리고 미팅을 이틀 앞둔 자정, 윤명호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서버실에 잠입해 성민의 모든 디지털 자료와 백업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습니다. 시스템 로그까지 조작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그는 곧장 독일 슈미트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 정보 유출 시도를 핑계로 미팅을 이틀 앞당기고 더 엄격한 평가를 부탁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새벽 2시 윤명호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 성민의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150페이지짜리 최종 보고서와 백업 USB까지 모두 훔쳐냈습니다. 이제 성민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품에 안고 사무실을 나서다 복도 모퉁이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신입사원과 부딪혔습니다. 서류 뭉치가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고 두 사람은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복사기 아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내용이 압축된 핵심 부품 단가 및 기술 사양 요약본이었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성민은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클라우드, 그리고 책상 위 보고서까지. 30분 후면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슈미트 대표는 회장 손녀 특혜 채용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밀며 준비도 안 된 사람과 협상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임원이 성민의 실패를 확신하던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5분을 주겠다고. 뭐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라고. 그것이 도현이 사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복도에서 무너질 뻔했던 성민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서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나율이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위해 이웃집 할머니와 구운 쿠키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율은 아빠에게 달려가며 아빠 보물을 외쳤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복사기 밑에서 주워온 먼지 묻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민이 그것을 받아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3주간의 노력이 압축된 단 한 장의 요약본이었습니다. 나율은 이어서 딱딱하게 굳은 슈미트 대표에게 다가가 쿠키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회의실의 얼음장 같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성민은 그 단 한 장의 종이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기술이 아닌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자신의 고백과 함께 기술이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은 20년 전 마케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 말하던 딸 지연의 모습을 성민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슈미트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양해 각서에 서명하며 이 계약은 미래 그룹이 아닌 당신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체결에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 전사의 긴급 기자회견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5시 수십 명의 기자가 모인 강당에 도현이 무겁게 섰습니다. 그는 슈미트사 계약 성공을 알리며 이 모든 것이 한성민 사원의 공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폭탄 선언. 한성민 사원은 자신의 사위이며 한나율은 유일한 친손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멈추지 않고 이들을 짓밟으려 한 내부의 음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윤명호가 서버실에 잠입하고 서류를 훔치는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윤명호는 보안팀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도현은 단상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성민과 나율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과 나율 희망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현은 전 재산의 절반을 출연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참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신설되는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으로 임명하며 지연이 꿈꾸던 진짜 마케팅을
실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달 후, 한강공원. 도연과 성민이 나란히 걷고 나율이 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율이 할아버지, 아빠를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의 제왕을 녹이고 상처 입은 두 남자를 이어주며 하늘의 지연까지 하나로 묶어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